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C 물류정보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반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의 주요 유형을 일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계속 이어서 크로스 도킹 시스템, CD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물류 거점, 물류 창고에 재고들을 축적을 해놓고 그리고 주문이 왔을 경우에 그 쌓여져 있는 재고에서 물건을 출고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안에 보관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환적 기능만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창고 안에 보관되어지지 않고 당일 입고되어지는 재고들을 당일 출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직송하는 그런 공급망 간의 협업 시스템을 우리가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크로스 도킹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공급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들이 크로스 도킹 창고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하역되어지고 그리고 분류되어지고 그리고 분류되어진 품목들이 바로 또 화물차 등에 실려서 그래서 바로 출발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목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도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류 기준들도 사전에 면밀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그런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대형 할인 매장인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런 크로스 도킹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리고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CRP 시스템입니다. 이 CRP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현장에서 또는 유통기업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마다, 즉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부족량을 바로바로 채우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생활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은 공동생활시설에 공급하는 그런 그 생활용수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 저장고가 있지요. 그래서 각 가정이라든지 또는 각 개인들이 어떤 수돗물 등을 사용을 할 때마다 그 사용한 만큼을 바로 그 저장고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용수 저장고에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그런 양이 확보가 되어져 있지요. 언제 단수가 일어나서 전체 공동생활시설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을 항상 사용한 양만큼 보충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소진되어지는 판매되어지는 어떤 품목의 양을 공급기업에 또는 제조기업에 바로 전달을 하고 제조기업에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 공급해주는 형태다. 그래서 유통기업 안에 그 재고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 그것이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은 바로 생산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주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산 리드타임 또는 주문 리드타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계획이라든지 또는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속 보충 프로그램이 진화가 되어져서 그다음 나타난 것이 VMI 시스템입니다. 공급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 공급자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업체가 유통기업의 재고를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이 공급자 관리 재고
VMI 시스템입니다. 이 VMI 시스템은 재고 관리 책임을 유통기업이 자기의 창고의 재고 관리를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그 창고에 그 축적되어지는 재고를 공급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업에게 일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기업들이 유통기업의 창고에서 재고 숫자의 변동을 매번 확인을 하고 부족량만큼을 자기들이 알아서 채워넣는 방식, 그것이 바로 VMI 방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서 공동재고관리 시스템, CMI 방식이 있습니다. CM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VMI 방식은 유통업자가 재고 관리를 아예 공급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CMI 방식은 공급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업체에 있는 창고의 재고 수준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느 만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까요를 협의해서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판매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수요가 나타났다든지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그럴 경우마다 적절한 재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업과 같이 협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CMI가 또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급망 관리에서의 정보 시스템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SCM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SC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전체를 관리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전체의 기업들의 활동을 최적화시켜주기 위한 시스템이고 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 시스템은 다시 SCP와 SCE 모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SCP라고 하는 기능은 Supply Chain Plann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공급망 관리에서 각 구성 기업들 간에 필요한 활동들을 사전에 계획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재고 계획 또는 유통, 운송, 생산 계획, 작업 일정 이런 부분들을 SCP에서 일정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획으로 만들어서 나타내지요. 그리고 SCE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기능에서는 그 SCP에서 만들어진 각 계획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 실무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들을 주문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생산을 한다든지 유통을 실제로 입고 출고를 시킨다든지 또는 반품을 하는데 업무들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실무 내용들을 다루는 영역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급망 운영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공급망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성원들이 공급망에 포함되어져 있는 전체 기업 구성원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그리고 그 각 전체 구성원들의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업들 간의 어떤 기능 간의 협력 내용들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운영 전략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안정적인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 구성 기업들 간에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안정적일 때 그리고 이익이 낮을 때 그럴 때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최소가 발생되도록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고도 최소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안전 재고가 필요 없지요. 그래서 재고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관련되어진 비용들도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효율적 공급망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한시적인 제품 또는 계절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럴 때는 경쟁 기업들보다 빠르게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제품의 매출량을 높일 수가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이 금방 다른 제품들로 선택지를 옮기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제품이라든지 일시적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재고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재고 수준을 안전재고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요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즉 비용 측면보다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전략과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본다면은 효율적인 공급망 전략은 낮은 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생산 전략은 높은 가동률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요 생산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 가동률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품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재고 전략으로는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리드 타임은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비용과 품질을 근거로 해서 적합한 수준의 공급자를 선택을 합니다. 제품 설계는 성능은 표준화되어져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대 수준만큼의 최대 성능을 보장을 하되 비용은 최소의 디자인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찾게 됩니다. 대응적 공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도 초과 생산 능력을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피크 최대점에 도달하는 걸 기준으로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여유 재고를 항상 최대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설비 투자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경쟁자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시장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또 유연성, 품질 이런 곳에 비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모듈화해서 어떤 기계 부품 같은 경우라든지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을 모듈화해서 패키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품들을 모듈들을 분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생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보다는 가장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는 방법이 바로 대응적 공급 전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공급망 운영 시스템은 프로세스와 조직과 그게 관련되어진 인프라들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공급망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모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코어 모델이라고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 참고 모델은 스코어,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협의회 SCC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스코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공급망들이 효율적인지 진단하고 그리고 가장 표준적인 이상적인 모델에 맞추어서 벤치마킹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세스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코어 모델은 5가지 활동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단계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이 5가지 단계에서 적합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스코어 모델의 대표적인 모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 제조기업이라고 중심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공급망이 굉장히 다단계의 기업들로 연속적으로 관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기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스코어 모델에서의 중심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중심 기업, 제조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이 중심 기업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부품들을 공급기업, 그 1차 공급 협력하는 공급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겠지요. 그리고 이 1차 협력기업들은 우리 기업의 부품이나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또 자기들이 그 협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 본다면 2차 협력 단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받아서 1차 협력 단계에서 다시 그것을 제조해서 우리 완제품 제조기업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여러 단계의 서플라이의 서플라이, 공급자의 공급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진 것은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그런 물류기업, 유통기업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물류기업, 유통기업들도 우리 완제품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이죠. 그래서 중간 단계 소비자들이 여러 단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지는 단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중심 기업들은 그리고 각 협력 기업들 또는 중간이나 또는 최종 소비자들한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단계에서는 각자 이 5가지 단계 조달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리고 배송을 하고 그리고 반품을 받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5가지 단계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의 측정 기준은 원활하게 정시에 낮은 비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 모델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로부터 어떤 물건에 대한 반품이 반송이 되어졌을 때 그 반품이 역으로 쭉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그 물자의 흐름을 역으로 해서 다시 반품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런 반품 과정까지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급망 운영 참조에서의 궁극적인 모델인 것이고, 그래서 각 그 공급망들은 이런 공급망 운영 참조 모델, 스코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효율성을 측정을 하고 개선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어 모델에서 얘기하는 5가지 단계,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모든 각 구성 기업들 간의 기능에 맞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공급 기업이 완제품 기업에게 그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달이라고 볼 테고요. 이런 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들이 있죠. 조달, 입고, 검사, 보관 이런 활동들이 스코어 모델에서 측정하는 주요 내용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된 원재료나 부품을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완제품 생산에 대해서 검사하고 포장하고 보관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생산 단계다라고 보겠습니다. 배송 과정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주문을 입력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를 하고 발송하는 단계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반품은 고객들에게 전달되어진 원재료라든지 부품 또는 완제품들이 다시 회수되어지는 과정들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이루는 구성하는 세부적인 활동들이 이 표에 나열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께서 각 단계마다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공급망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활동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발생되어지는 정보들이 적절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개선점을 찾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거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생산 거점, 물류 거점. 생산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내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거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류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내에서 완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저장 시설을 우리가 물류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급망 거점이다라고 하면은 물류 거점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거점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해주는 기능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재고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런 수요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집화 배송 기지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 위한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품목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쉽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죠. 중개기지 역할을 합니다. 완제품 공장으로부터 소비자들 수없이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배송을 하면은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중개기지 역할로 일단 물류 거점에 재고를 축적을 시키고 거기서 필요한 가까운 고객들에게 전달시킴으로 해서 운송비를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완제품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시켜서 물류 거점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어떤 제품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모듈들을 완성을 시켜놓고 세부적인 옵션에 해당하는 그런 모듈들은 물류 거점에서 소비자들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옵션으로 완성을 시켜서 배송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통, 가공, 조립하는 활동들을 최종 물류 거점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아서 그런 유통, 가공, 조립 기능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품이나 선별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들의 근접한 그런 물류기지에서는 별도의 어떤 판매 매장을 갖지 않고 그런 물류 거점에서 쇼룸 같은 것들,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판매 전진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물류 거점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물류 거점을 만들어 놔야지 공급망 운영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공급망 거점 결정의 다양한 요인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물류 거점 수가 많으면 거기에 관련되어진 재고가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각 거점마다 재고를 쌓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물류 거점이 많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고가 많아진다라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전체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류 거점의 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망 거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총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필요한 물류 거점들, 물류 창고들이 있지요. 물류 거점들의 수를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가지고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적인 기준들입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물류 거점이 적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배송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운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류 거점이 많은 것이 고객들한테는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지만 반면에 기업에게는 비용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객들의 만족이 높아지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될 테고, 그리고 판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류 거점의 수가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물류 거점 수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그것이 공급망 거점 결정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거점을 최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 거점 또는 물류 거점의 시설의 수량, 위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시키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고민까지 있다면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물류 거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리고 고객들의 주문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최종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운송비나 또는 비용의 약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주문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서 물류 거점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를 하기 위한, 판단하기 위한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지표, 비용 지표이지요. 고객 서비스 지표라고 하는 것은 고객 대응 납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하고 그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얼만큼 빠르게 납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공급망 최적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의 주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수요의 변동에 대비해서 재고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한테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짧아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류 거점을 확보를 하고 소비자 가까이 물류 거점을 위치를 시킨다면은 이런 빠른 대응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비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최저로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는 거점을 많이 하고 고객 가까이 위치시켜야 됩니다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마냥 늘릴 수가 없죠. 거점의 숫자를. 그리고 고객 가까이 위치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토지 투자 비용이라든지 시설 건설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합니다. 재고 유지 비용, 고정 투자 비용, 변동 운영 비용, 그리고 추가로 운송 비용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공급망 거점을 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비용 요소 중에서 재고 비용을 살펴볼까요? 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급망에 다양한 수많은 물류 거점들이 있을 때 그 수많은 물류 거점에서 발생되어지는 유지하고 발생하는 재고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거점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안전 재고라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각 거점마다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거점 수가 많아지면은 전체 안전 재고량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점 수가 증가하면은 이런 재고 수량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어떤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안전 재고를 모두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구축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건설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그게 운영하는 인건비들 이런 비용들이 대표적인 고정 투자 비용이고 건설하는 물류 거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점 수에 비례해서 고정 투자 비용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한다는 것보다는 물류 거점의 규모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물류 거점은 운영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어지고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활동 운영비들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규모에 비례하는 비용이 바로 변동 운영 비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물류 거점이 많아지면은 그만큼의 물류 변동 비용, 그 거점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숫자에 모두 다 비례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운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 거점과 물류 거점 간의 어떤 그 재고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 수배송 활동들에 관련되어진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거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운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송 비용이 매우 천천히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물류 거점의 적정 수준을 넘어서 물류 거점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송 비용도 다시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점 간의 어떤 교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배송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운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물류 거점에 대한 설계 방식입니다. 전체 물류 공급망의 전체 공급망의 거점들의 위치를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수를 고려를 했을 때 적절한 최적화되어진 그런 물류 거점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거점들이 어떻게 최종 소비자들에게 배송을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배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조기업이 있다면은 또는 공급자가 있다면은 필요한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배송하는 방식이 직배송 방식입니다. 또 다음으로 통합물류 방식, 지역물류센터 방식, 통합지역물류센터 방식, 크로스도킹 방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직배송 방식은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되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송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물류 거점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수송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런 직배송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재고 비용이나 또는 거점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운송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저하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합물류센터 방식은 제조기업과 그리고 최종 소비자 사이에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하나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어지는 모든 품목들의 재고를 통합물류센터의 한 곳에 모든 제조기업들로부터 집하를 시켜서 그래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재고 비용이나 고정 투자 비용은 통합물류센터가 하나만 있으니까 낮아지게 되겠지요. 운송 비용도 직배송하는 것보다는 일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최종 소비자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지연이 되어지고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가까이에 분산되어진 소형의 물류 거점들을 두는 방법들입니다. 소비자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문이 왔을 때 바로 배송할 수가 있죠. 서비스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많은 물류 거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요. 재고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것의 절충형이 통합지역물류센터입니다. 통합지역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앙물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물류센터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흩어져 있거나 또는 넓은 국가에서 흩어져 있는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통합지역물류센터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도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 살펴본 것처럼 물류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바로 환적해서 어떤
물품이 입고가 되는 즉시 바로 분류해서 바로 출고시키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환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원활한 흐름을 초점을 두는 방식이고요. 사전에 면밀하게 작업 계획이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분류 기준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망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는 운송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관리의 첫 번째 내용은 운송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송이라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나 또는 완제품을 중간 소비자나 또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운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운송이란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수송이란 용어 또는 배송이란 용어를 모두 다 포괄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물류 거점들 간의 어떤 상품의 교환, 이동이라고 한다면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가까이에 있는 물류 거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소량의 품목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송과 배송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공식적인 그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하겠습니다. 운송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해야 되는 수요에 대해서 사전 계획하는 활동을 우리가 운송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송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는 운송 수단에 대한 속도라든지 신뢰성, 그리고 그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평가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운송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겠지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운송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는 철도보다는 빠르지요. 그래서 빠른 운송에는 비행기가 적합할 것입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시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철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로라고 하는 운송 기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관되어지는 그런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운송 시간을 지킬 수가 있는 반면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도가 차량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운송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되 운송에 관련되어진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나 운행비 또는 인건비들을 포함하는 비용이고요. 반면에 이런 운송 비용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고를 미리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급자로부터 또는 제조기업으로부터 직배송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한 재고들을 중간 물류 거점에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비용을 낮추려면 재고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 두 비용 간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이라든지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재고 부족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매 관리, 영업 관리할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운송 계획의 주요 대상은 운송 수단, 경로, 그리고 운송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운송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비용, 운송 시간, 그리고 운송 수단의 신뢰성 등을 고려를 해서 수단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운송 경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철도나 해상이나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 항공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운송 경로가 될 테고요. 운송 시간, 운송 비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그 최적의 결합을 결정하는 방법, 운송 경로 수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점을 연계하는 경로, 운송 수단을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최적의 운송 경로, 루트를 결정하는 방법이 운송 방식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운송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수단은 우리가 크게 화물 차량, 또 항공 또는 기차, 선박,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런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한 운송 수단인지는 운송 비용, 그리고 운송에 소요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운송 수단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뢰성들을 고려를 해서 적합한 운송 수단을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결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운송 수단의 유형별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운송량을 기준으로 볼 때 화물 차량은 아무래도 차량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중소형 화물량에 적합하고요. 철도는 철도를 연결하기에 따라서 그 운송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화물 그리고 중량, 무거운 화물도 가능합니다. 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공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중소량 화물에 적합하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속으로 파이프를 묻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수송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어떤 액체라든지 기체라든지 이런 화물들을 운송하는 데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임은 화물 차량은 단거리 운송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임의 조정이 가능하지요. 원거리가 될수록 화물 차량의 운임은 높아지게 됩니다. 철도는 딱 정해져 있죠. 중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운임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 비례해서 사전에 미리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은 굉장히 비싼 그런 운송 수단이 있지요. 그리고 선박은 대량의 화물을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간 이동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가장 저렴한 단위적인 운송비로 볼 때는 가장 저렴한 그런 수단이긴 합니다. 기후로 볼 때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안정적인 운송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항공은 굉장히 기후 영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운송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안정성으로 볼 때는 철도가 가장 안전하고 파이프라인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중량,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는 철도는 무게에 대한 화물의 무게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운송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화물의 무게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는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일괄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일관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계약, 운송 계약에서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관 운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결합 운송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복합 운송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대륙과 대륙 간의 수입과 수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면은 수출 국가의 제조 공장에서 화물차로 항구까지 화물을 이송을 시키고 그 항구에서 선박으로 대륙을 이동을 하고 해양을 건너고 거기서 또다시 하역을 해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는 철도를 이용해서 최종 고객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들, 그러려면은 최초 수출 기업으로부터 포장되어진 형태가 어떤 포장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최종 기업까지 원활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비용과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운송 수단에 따라서 그런 포장을 해체시킨다든지 재포장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용도 높아지게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원활성을 일관 운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관 운송이 화물 차량인 경우에는 화물 차량으로 배송하는 경우, 운송하는 경우에는 매우 쉽죠. 차량에서 차량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에 실은 화물의 포장 단위가 화물차에 옮겨 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는 항공이나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그런 측면에서는 화물 차량의 일관 운송에 가장 용이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운송 시간은 항공이 거리에 비례해서는 단위 거리당 가장 짧은 것을 나타내고요. 선박이 가장 길다라고 봅니다. 화물을 받고 전달하는 과정, 수치 과정에서는 화물 차량이 매우 편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각 화물 차량 운송의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화물 차량은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다. 문전 배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주문자 고객에게 바로 문 앞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관 운송이 가능하고 하역비라든지 포장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임이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량 제한이 있고 대량 화물을 취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있죠. 철도 운송의 장점은 중장거리에 적합하다라는 것이고 대륙과 대륙 같은 경우에서도 철도로 운행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유럽까지 관통하는 그 철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대륙 간에 또는 그 미국과 캐나다 또는 미국과 멕시코 간에 그런 대량 화물들을 옮기는 철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한 방식이다 하는 것이고요.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죠. 무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기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수단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할 때 급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문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시설로부터 다시 화물 차량으로 옮겨 실어서 문전 배송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무거운 화물을 멀리 보내는 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있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화물의 손상이 많습니다. 배가 흔들리다든지 해서 화물의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포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인 경우에는 항공기는 무게에 따라서 화물 비용에 대한 운임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형 상품에 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긴급 화물이라든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품목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역시 운임이 고가이기 때문에 무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형 화물을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항과 공항 간의 연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또다시 화물차로 해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완결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를 통해서 액체나 기체나 또는 유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석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지하에 대형 파이프라인들이 묻어져 있죠. 그래서 전국으로 그렇게 유류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연속해서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또 시설의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다라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유류나 액체나 가스나 기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화물에 제한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운송 경로입니다. 운송 경로를 결정할 때는 운송 비용, 운송 시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운송 경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단일 목적지에서 단일 출발지에서 단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최단 경로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서 그 정보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곳의 출발지로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목적지, 고객들한테 배송하는 경로를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각 목적지별로 하나씩을 할당을 해서 그래서 경로를 최단 경로법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화물이 출발해서 다시 고객들을 다 순환을 하고 다시 출발지를 목적지로 도착해야 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외판원 문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운송 경로를 우리가 탐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송 관리의 화물의 운송 방식 특징에 대해서 거점별로 구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운송 관리에 대한 모든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